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아주 폭탄 발표를 했죠. 굉장히 큰 발표가 나왔습니다. 연방 상원 의원들 초당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쪽의 상원의원 11명, 그리고 민주당 쪽의 상원의원 10명, 총 21명의 상원의원들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 협상의 타결을 보았다. 지금 저희가 9,530억 달러 인프라 타협안 타결 이렇게 제목을 내보냈는데, 이것이 지금 백악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1조 2천억 달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 트릴리온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9,530억 달러라는 보도는 백악관 발표가 나오기 직전에 팍스뉴스에서 나온 보도에 이렇게 9,530억 달러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공화당 쪽 의원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어떤 것이냐,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하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백악관 발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백악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앞으로 5년 동안 총 9,740억 달러를 투자하고, 그리고 8년 동안 총 1조 2천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것이 이제 인프라 투자 계획의 합의 내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합의가 됐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최종 결정이 된 것이냐? 아닙니다. 합의가 됐다고는 하지만은 그거는 그 21명의 초당적인 연방 상원 의원들과 대통령과의 합의일 뿐인 것이고, 실제로 이것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이제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재정 지출 법안이 통과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은 지금 알 수가 없다. 물론 공화당 쪽에 11명의 상원의원들이 여기에 동참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똘똘 뭉치면은 공화당 11명이 가세할 경우 61명이 되니까 결국에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예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그거는 정말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상당히 높아진 것이죠. 하지만은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원래는 이것이 2억 2,500억 달러, 2조 2,500억 달러를 투자하자라고 이야기했던 아메리칸 잡스 플랜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2조 2,500억 달러 혹은 뭐 2조 3천억 달러를 투자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었는데, 그것을 그러면 1조 7천억 달러로 그럼 줄이자, 여기까지 지금 얘기가 떨어졌다가 최종적으로 지금 합의가 나온, 오늘 발표된 내용이 1조 2천억 달러에 합의하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처음에 내놨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깎인 뭐 그런 입장이 돼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공화당 내부에서 원래 처음에 제시했던 거는 6천억 달러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가 나중에 8천억 달러 정도까지 올려줬고, 지금 또 1조 2천억 달러까지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에 제안했던 가격에 2배 가까이 올려서 지금 협상을 한, 그러니까 서로가 양쪽에 다 지금 반반씩 양보한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보면 하여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긍정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 5년 동안 9,740억 달러를 투자하자라고 이야기가 되기는 했으나 실제로 추가로 돈을 발행하는 거는 5,790억 달러만 추가로 발행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금액은 지금 쓰려고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책으로 쓰려고 예산을 확보를 해놓았다가 쓰지 않았던 돈, 그거부터 먼저 쓰고, 그러니까 이제 예산 항목을 변경하는 거죠. 용도 변경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5,790억 달러만 추가로 발행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공화당 측에서 주장해 왔던 내용과 아주 상당히 많이 맞물리고 있는 것이어서 그나마 이제 긍정적으로, 추가로 돈을 많이 발행할수록 부채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인데 부채가 늘어나는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내용들 중에 저희가 좀 자세하게 백악관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도로나 교량 쪽에 이제 1,090억 달러, 그 다음에 안전 문제에 110억 달러, 대중교통에 490억 달러, 여객 및 화물 철도에 660억 달러, 그 다음에 전기차 인프라에 75억 달러, 전기버스와 교통 문제에도 75억 달러, 커뮤니티 재연결 문제에 10억 달러, 공항을 다시 개선하는 문제가 250억 달러, 항만과 수로를 개선하는데 160억 달러, 금융 인프라를 만드는데 200억 달러,
그다음에 수자원 인프라를 확보하는데 550억 달러, 광대역 인프라가 650억 달러. 그래서 미국의 지금 광대역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을 좀 확산하겠다. 시골까지도 초고속이 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환경 개선 210억 달러,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에 730억 달러. 미국이 전기가 상당히 안 좋죠. 그 좀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서부 물 저장 문제, 그러니까 저수지 같은 것들을 개선하는데 50억 달러, 그리고 복원역에 470억 달러. 이렇게 지금 예산 배정을 일단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전체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예산이 기껏해야 뭐 5천 몇백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이 또 있는데 지금 발표되어 있는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더 자세한 내용이 발표가 될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거의 긍정적으로 제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인프라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발전을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인터넷 설비라든가 전기 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워싱턴 DC 다리도 무너지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낙후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개선하고 복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 투자가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철도 같은 경우 제대로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역사 이래 가장 큰 액수의 철도 개선 투자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제가 기대를 좀 해보고요. 5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전국에다가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40만 개 이상의 학교와 보육시설 및 가정에 깨끗한 식수가 보급되도록 파이프라인을 지금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기후변화, 사이버 공격, 극심한 기상현상 이런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 준비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희는 뭐 다 좋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막 급성장하면서 한국이 일본을 일부 추월하는 부분이 생기고 중국이 지금 전 세계 뭐 엄청난 대강국처럼 확 올라오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이런 인프라 투자하는 부분을 중간에 건너뛰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인터넷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그러면은 예전에 이제 뭐 초고속 인터넷망이라고 얘기하는 브로드밴드라는 것이 나오기 이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1세대, 2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경우에 근데 그 1세대에 열심히 쭉 처음에 선도적으로 깔았던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2세대로 투자하기가 좀 1세대에 투자를 해나왔기 때문에 그 투자한 기업들이 일정 투자했던 금액을 수익을 다 챙기고 나서 흑자 전환을 하고 나서야 수익 전환을 하고 나서야 그 다음 투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2세대 통신 투자가 좀 쉽지 않았던 여의치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1세대 통신 투자를 못했던 오히려 후발주자인 한국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1세대 투자를 못했는데 지금 투자할 여력이 생겨가지고 투자하려고 보니까 지금 벌써 2세대네 그러면 2세대 바로 투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세대씩 건너뛰어서 투자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후발주자가 더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그리고 전 국민들이 그 최신 기술을 누리게 되는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되다 보니 결정적으로 이제 한국이 IT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후발주자의 이점이라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전기도 아직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고 인터넷도 시골로 가면은 좀 떨어지고 이거 5G 서비스 이야기하고 있는데 5G가 잘 안 터집니다. 5G 셀폰을 가지고 있어봐야 별 소용이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어떨 때는 이게 5G 셀폰인데 4G로 갑자기 바뀌기도 하고 5G가 잘 터지지도 않고 지금 오히려 속도가 느리다라는 불평,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프라 개선이라는 건 어쨌든 필요하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법으로 통과가 되는 과정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지금 타협안으로 통과가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보관이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문제인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뒤에 꼼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진작에 얼마 전부터 그런 작업을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통해 가지고 60표 이상 얻어서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산 조정 방식으로 해서 그냥 50표만 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게끔 이 예산 조정 절차로 통과시키려고 했던 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
초당적인 합의안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그리고 또 민주당이 합의된 초당적으로 합의가 된 이 내용을 1조 2천억 달러짜리로 통과를 시킬지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2조 2,500억 달러 원안 그대로 그냥 혹은 좀 한 발 양보했던 1조 7천억 달러 규모로 예산 조정 절차를 거쳐서 바로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냥 밀어붙여 가지고 민주당이 독단으로 처리를 할지 이거는 저희가 지금 확실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 있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트랙 다 이용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긴장을 낮출 수는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 자 이렇게 거액을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다시 다 메꿔 넣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돈을 발행하고 부채를 발생시켰을 때 이걸 어떻게 메꿔 넣느냐 하는 그 보관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는 증세입니다. 증세. 세금을 올리겠다. 세금을 올리겠다라는 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리겠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 캐피탈 게인이라고 그러죠. 양도소득세를 21%에서 39.6%로 올리겠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리는 겁니다. 이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올리겠다는 이야기는 결국 내가 만약에 집을 팔았다거나 땅을 팔았다거나 할 경우에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심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부자들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요. 소득세 최상위 세율도 37%에서 39.6%로 올려놓겠다. 이게 지금 트럼프 이전 시대로 오바마 시대로 다시 돌려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금을 내는 브레이킷이라고 그러죠. 세금을 내는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부터 얼마까지 벌면 몇 퍼센트, 또 얼마부터 얼마까지 벌면 또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세금을 내는 세금율, 세율이 더 올라가게 되죠. 소득세율이. 근데 이 소득세율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상향 조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세금을 늘려서 이 돈을 메꾸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부자들한테만 영향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조세정책센터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연구를 해본 결과 부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 특히 중산층에게도 꽤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연수입이 7만 5천 달러, 연봉 7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 버는 이런 집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통 대표적인 전형적인 그 미국의 중산층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가정들의 7만 5천에서 10만 불 정도 버는 가정의 75%, 4분의 3 정도는 연평균 440달러 정도 세금을 더 내게 된답니다. 이거 연방세입니다. 연방세를 440달러 정도 더 내게 된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뭐 훨씬 더 많이 내게 되지만 하지만 부자가 아니어도 결국은 세금이 올라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세율이 올라가게 되면 똑같은 돈을 번다라고 전제할 경우에 이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기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쓸 돈이 없네라는 생각이 이제 생활이 더 궁핍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실제 생활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조세정책센터에서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나라가 인프라를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런데 그런 것을 하면서 이거를 국민들 세금을 부과시켜 가지고 결국은 국민들 주머니에서 그 돈을 메꾸려고 하다 보니 이 참 국민들 살림살이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까지 저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